네,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가 선진화의 기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다보스 포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 아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CEO들과의 여러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많이 느낀 점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함으로써 풀어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다. 규제나 노동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립을 해나가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의 제도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서 UAE에서 유치한 이 국구펀드 300억 달러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관계부처는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투자 유치에 성공한 국부펀드 투자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특별히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라고만 했는데 이거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적인 극자 노선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런 걸로는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이 자리 잡을 수 없죠. 수구적인 극자 이념이 판치고 때법이 성행하는 곳에서는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이 발붙일 수가 없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입니다.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졌다. 국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 국가 정상화. 우리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드는 길이다. 다보스 포럼까지 다녀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류 국가, 정상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한덕수 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가슴에 새기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인류국가, 정상국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향해 일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광화문에서 우리 국군의 위용을 직접 국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가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국군의 날 기념으로 또 정전협정과 한미 방위 상호조약 6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900여 명이 동원된 시가행진이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서 아예 이거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북한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23년에 시가행진이 열리면 10년 만에 국군의 위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대통령 사열과 본 행사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화문이나 용산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가행진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 신형과 드론봇 전투단도 민간에 처음 공개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2호 영업사원 원희룡. 제2호 영업사원 원희룡. 그럼 제1호가 누굴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국빈 방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면 제가 제2호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맨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서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공식 수행원으로 활동한 후에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3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를 자임하면서 제2의 중동붐 실현을 위한 수주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서 원희룡 장관이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보내서 원희룡 장관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한다는 각오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을 경제 특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동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삼겠다. 이 같은 재도약을 위해서는 내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2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에 약 6조 원 규모의 상처를 남겼다. 세계 4강으로 나아가려는 건설 산업도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하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방해를 일삼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불공정 관행은 우리 경제의 신뢰도와 기초 체력을 저하시키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 피해는 소비자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제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답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이다. 지자체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규제 완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고 권역별 원팀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모두가 체감하는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토부 일원 모두 원팀이 되어 미래로 달려갈 것이다. 이게 원희룡 장관이 제2호 영업사원을 자임하면서 중동 현장에서 보내온 기고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정부조직 개혁 칼을 빼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강도 정부조직 개혁에 칼을 빼들 것 같다고 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부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안다. 범정부 차원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탈바꿈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도 같은 문제의식을 기자들에게 토로했습니다. 관료사회의 규제 일변도와 형식 우선주의가 여전하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 정부, 민첩한 정부의 컨셉을 두고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조직 개혁의 핵심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 구축입니다. 인력 효율화 방안을 통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입니다.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때 97만 8천 명, 이명박 정부 때 99만 명, 박근혜 정부 때 103만 2천 명, 조금씩 늘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서 무려 15만, 12만 명 가까이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116만 3천 명입니다. 증가폭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전 부처 대상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관별 기능, 기구,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인력들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조직 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 1차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중복 조직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데,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도 민간 기업만큼 기민해져야 한다. 기민해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또 정부 부처 산하위원회 통폐합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위원회가 2021년 말 626개에 이르는데 이거 통폐합하고요.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에 나서서 현재 350개의 공공기관 44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슬림화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똑똑한 인류가 되어야 대한민국 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구조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민간도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참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잘리는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할 리는 없잖아요. 인기 없는 정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기구가 조금 더 유연화되고 민첩해져야 하고 또 전략적으로 역량 재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잘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
이 제시카법은 미국의 그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이름입니다. 제시카법.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제시카법을 한국형으로 좀 변형시켜서 도입해야 된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출소한 자들, 최근에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 자들은 고위험 성범죄자라고 부르는데, 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경 500m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경 500m, 예를 들어서 이 학교 반경 500m와 이 옆에 유치원 반경 500m와 그 옆에 또 학교 반경 500m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거의 99.99% 대도시에서는 아예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무부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이제 보고하면서 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한동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특히 주가 조작, 무자본 인수 합병 등 이 기업가 행세를 하면서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폭 척결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 또 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 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 그리고 출입국 정책,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하겠다. 지금 이민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인데,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법무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의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장동 수사팀에 소속된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의 아주 무도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검사 좌표 찍기였던 건데요. 이런 식의 좌표 찍기는 좌파들이 가장 즐겨 쓰는 협박, 폭력입니다. 앞으로 이런 좌표 찍기 범죄 행위가 할 경우 검찰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에 적시됐습니다. 얼마 전에 2차례에 걸쳐서 좌표 찍기를 당한
우리 고성국 TV 입장에서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성국 TV는 저희들 짐작으로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물증이 없어서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심증적으로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난 5년간 좌파들이 고성국 TV 자체를 좌표로 찍어놓고 탄압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같은 거과 관계없이 일단 고성국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무조건 노란 딱지 갖다 붙이는 식의 철저한 좌표 찍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5년 내내 계속되어 왔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좌표 찍기와 같은 집단 괴롭힘,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적 선동,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통한 집단 괴롭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등을 통해 집단 괴롭힘을 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간첩단 사건이 수사 중이고 또 이 간첩단들끼리 서로 연계됐던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쪽 간첩단이든 저쪽 간첩단이든 일단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포섭돼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민노총 조직원들이 다수 있고, 또 이렇게 포섭한 이 간첩 활동가들에게 북한의 정찰청국이 내린 지령 중에 또 민노총 누구누구를 포섭하라 라고 하는 이 지령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간첩단의 제1표적은 민노총이었다, 이런 잠정적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민노총이 그만큼, 제 생각에는 민노총이 그만큼 간첩들이 침투하기가 쉽고 또 한 번 포섭해 놓으면 그 직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세력들 내에 뻗어나가기도 쉽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쉬워서, 그래서 민노총이 북한 정찰총국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북한 정찰총국은 민노총을 제1표적으로 한 간첩 포섭, 간첩 활동 지령 등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경남 창원의 자통이라는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 이 조직의 북한 정찰총국은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위원장 A씨를 접촉하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민노총 산하 전국 민주 일반 노조연맹 실장 C씨를 접촉한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간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전부 민노총 산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간첩이 포섭했거나 포섭을 시도했던
자들 중에 민노총 간부들이 더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국정원 경찰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민노총 산하 다른 조직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그건 제주간첩단에다가 또 어떤 지령을 내렸냐 하면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 있는 제주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 이런 지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 선거를 한 석 달 앞둔 시점, 작년 3월 말에는 각 계층 진보운동단체들을 총동원해서 진보당 후보, 여기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석기 통진당의 잔존 세력이 만든 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밀어주기 위한 지지운동을 하라, 이런 지시도 했습니다. 실제 민노총 제주 지부는 제주도에 진보진영 후보 다 9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이 중에 한 명은 지방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자, 민노총이 북한 정찰총국, 문화교류국의 제1 표적이다. 이것은 여러 간첩단 사건의 수사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지도부의 오차 안에서도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간첩단 이 수사 상황을 보면 우선 북한 정찰총국 또는 문화교류국이 해외에서 포섭 대상자를 만나서 간첩 교육을 시키고 지령을 내리고 공작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1단계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섭된 간첩들이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여러 조직에 침투해서 특히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운동단체들한테 침투해서 또는 이미 그 운동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적극 활용해서 이러저러한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단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북한 정찰총국이나 문화교류국의 공작원과 그 공작원이 포섭하려고 하는 국내의 사람들과의 접선, 그리고 지령,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해외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사의 단초가 풀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해외 이 수사 경험이 전혀 없고 해외 수사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경찰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검 수사권의 경찰 이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올해 말일까지 국정원이 대검 수사권을 행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넘기기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강행 처리해놓은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시 재개정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 1월 1일에 경찰로 대검 수사권이 이전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때 가서는 국정원법 재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온 차선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정원 출신들이 일단 직접 대공수사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에도 국정원의 이 대공 파트에서 근무했던 요원들의 인력을 경찰 수사 지원 인력으로 경찰이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냐. 예컨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가지고 갈 텐데 이 국가수사본부가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파트에서 일했던 요원들을 몇 명 좀 파견을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 있고 국정원이 여기에 호응해서 대공수사 요원들을 적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파견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대공수사의 오랜 이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 출신의 대공수사 요원들의 수사 역량을 계속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수사 주체가 되는 것과 수사의 지원 인력이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또 국정원 요원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해온 수십 년 베테랑 국정원 요원들을 간첩 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경찰의 지휘를 받게 배치하면 국정원 수사 요원들이 과연 잘 모르는 경찰의 지휘에 따라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래서 수사권 이관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수사는 아니지만은 간첩들, 고동 수상자들에 대한 감청, 미행, 통신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수사 이전의 단계니까 그러한 권한이라도 더 확대를 해줘서 국정원이 이 간첩들에 대한 감청, 미행, 통신 조회 등을 통한 동향 정보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이런 식의 역할 분담과 권한 강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4월 총선에 이겨서 가장 먼저 이 국정원법 재개정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 나가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4월의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22대 국회, 실제로 그 선거 이후에 구성될 국회가 가동되는 건 6월 1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국회가 가동이 되면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등등으로 해서 가자면 결국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 때나 국정원법 재개정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걸 어찌어찌 처리한다 하더라도 최소 1년간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되고 경험 없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도 빤히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간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간첩들을 대거
난파하고 가동시킬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정말 차차선의 대안이라도 시급히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 이 자체가 코미디다.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새해 특강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년 특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슨 다른 정책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는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답게 제대로 감사를 하라. 이러한 이 격려와 동료의 뜻을 담아서 신년 특강을 한 것 같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한 10여 장의 그 PT 자료까지 준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감사의 어떤 그림을 직원들한테 그려 보이면서 특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특강 중에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코미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시급할 얘기이긴 하죠. 자, 유병호 총장의 얘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중증 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명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를 언제 할지, 어느 부분을 할지,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정치적 변동과 상관없이 오로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감사는 언제든지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교과서적으로 했는데, 유병호 총장이 이런 교과서적인 이 신년 특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전문가들은 올해 대규모 강도 높은 이 직무 감찰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병호 총장은 총장 임명 후에 줄곧 직원들한테 그 피레미 같은 거 하지 말고 고래에 집중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 100만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은 뭐 수도 없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서 뭐 피레미 같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고래 같은 사건에 좀 집중해서 감찰해라. 이게 이제 검찰도 말이죠. 검찰도 거악과의 전쟁을 목표로 합니다. 거악. 잔챙이 같은 거에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거대한 이 악과 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 검사들이 늘 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의 말도 그겁니다. 피레미도 눈에 띄면 안 잡을 수는 없지만 피레미보다는 고래 같은 이 거악과 전쟁하는 그런 감사가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동시에 유병호 총장은 감사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절차, 감사 절차.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을 지켜야 한다. 피조사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사자들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위법 부당한 감사 저항에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 네, 여러 가지 뜻을 담은 유병호 총장의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을 최근 확정하고 곧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는 통상적으로 2년 내지 3년 전에 이루어진 정부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사원이 강도 높게 직무 감찰을 할 경우에,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0년이나 2021년에 이루어진 국정에 대한 감사가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2020년, 2021년.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었 그때군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감사원은 문재인 좌파 정권 때 있었던 수많은 불법 비리, 태업, 의도적인 직무유기 이런 데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동규가 난 금고직이었다. 이렇게 입을 또 열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가 먼저 김만배, 남욱 등에게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받도록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먼저 대장동 사건에 김만배, 남욱이 등을 끌어들여서 한번 해먹자라고 제안했다는 뜻입니다. 또 김만배나 이 남욱이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할 때 상당히 도왔고, 이 부분을 유동규가 자기가 직접 이재명한테 이들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이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김만배나 남욱이가 입찰에 참여하게 해. 그러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던 걸로 유동규는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하는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 모두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게 이재명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었겠느냐. 이거 저수지로 우리가 저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선거 자금, 또 이후에 이재명이가 정치할 때 필요한 정치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유동규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끝에 유동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동규가 이재명이한테 제가 국간직입니다. 금고직이에요.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어요. 이렇게 농담을 한마디 했다가 이재명이가 그 소리를 듣고 딱 째려보는 것을 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내가 직계가 아닌데. 정진상이 정도 돼야 뭐 비밀도 공유하고 할 텐데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뭐 그렇게 자기가 후회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는 이제 곧 검찰 28일 이 토요일 날 뭐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28일 날 조사받고 나서 기소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되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낼 가능성이 많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방탄용으로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뻔뻔해도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대놓고는 말을 못하니까 이 자들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서 1월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아무리 명분을 위해서 핑계거리로 민생을 위해서 라고 했다 하더라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그러면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하는 듯한 폼은 한두 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들 보세요. 1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는 열려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전체 회의를 연 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무슨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거 일몰법으로 작년 말에 없어졌잖아요. 일몰 법안 처리 같은 문제도 1월 달에 처리가 안 되니까 2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이태원 할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명분을 내세웠던 것인데 전혀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원래 12월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1월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 왔어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는 겨울방학인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3, 3, 5, 5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외 외유를 떠납니다. 의원 외교라고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진표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또 국회를 열려면 원내 지도부의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주호영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순방에 동행하고 왔어요. 여야 지도부가 전부 또 국회 입법부 수장이 열흘씩 다 국회를 비운 상태에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3, 40명 가까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출장길, 해외 출장입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의장이 해외 나가는 것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것은 결국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이게 1월 달에 이제 임시국회가 지금 열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 1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제 2월 달 초에 끝납니다. 그러면 2월은 말이죠. 국회법에 입각해서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짝수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2월 달은 임시국회 소집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국회가 열리는 겁니다. 철저한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라고 하는 것이 1월 임시국회 전개 양상을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하다. 이 점을 한 번 더 지적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장동 그분이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대장동의 그분. 김만배가 그분 거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던 바로 그분입니다. 대장동의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전화 여러분이나 다 짐작해 왔고 또 주장도 해왔습니다. 대장동의 그분. 이재명이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그분을 얘기했던 김만배도 이재명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또 이재명이는 딱 잡아댔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는 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분이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유동규는 2014년 6월 27일 정진상, 김용,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14년 6월 27일. 이때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이 쉽지 않았는데 그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또 김만배 모두 또 유동규도 말할 것도 없죠. 이재명이를 성남시장에 한 번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성남시장에 다시 재선시키는 데 성공한 일종의 공신들이 셈이죠. 이자들 넷이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만배가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나무기가 김만배와 함께 이재명의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김만배가 법조 쪽의 커넥션, 인맥이 두텁고 법조계 로비를 잘하는 것으로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법조 출입 기자라서 그렇죠.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판단도 있었다. 그래서 네 명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의형제를 맺게 됐다. 이게 이제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난 6개월 정도 후에, 6개월쯤 지난 후 2014년 12월입니다. 이때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한테, 야, 내가 대장동에서 한 건 크게 하면 너네한테도 지분을 나눠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 지분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이게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하고 김만배만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과도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 다만 2014년 12월 그 시점에는 정확히 지분을 얼마씩 받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냥 지분을 나눠주겠다. 그만 했지 몇 퍼센트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런 지분을 주겠다는 김만배의 말, 이걸 당연히 정진상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라도 이재명이가 알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느냐. 정진상이는 이재명이한테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했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대장동 지분을, 수익 지분이죠, 대장동에서 한 건 하고 왔을 때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두 달 후 2015년 2월부터였다고 합니다. 유동규의 진술인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을 늘려서 저희들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던 것이다. 김만배가 정진상한테 너네 지분이 30% 정도 되니까 필요할 때 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자 정진상이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라고 화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니까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각각 3분의 1씩 나누겠다 한 거는 3명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눠둔 것이고, 실제로 이거 다 이재명 거다.
이재명이 쓰자고 하면 모두 다 갖다 줘야 하는 돈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유동규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이제 남욱이가 진술한 거거든요. 이 진술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재명을 뜻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 유동규나 정진상이나 김용희는 모두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는데 나이가 더 많은 김만배가 더구나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에 아무리 정진상이 김용희가 이재명의 측근 실세라 하더라도 의형제를 맺은 사이고 나이가 더 어린 정진상이나 김용희한테 그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이재명이밖에 없다.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부를 인물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또 유동규가 계속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약속한 대장동 지분이 2015년에는 30%였는데 당시에는, 그런데 2021년에 이제 수익이 다 창출된 후 2021년에 24.5%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게 김만배가 주도적으로 지분을 정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이나 김용희한테 변경된 지분 24.5%로 지분을 낮췄다. 이렇게 알려주면 정진상이나 김용희는 그냥 하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주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김만배가 자기 지분을 나눠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지분 더 달라 뭐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애초에 30%가 24.5%가 된 것이다. 또 이 김만배는 이재명 측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은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얘기했고, 정진상이가 이재명에게 얘기해서 대장동 사업 전체를 승인받았다. 이런 취지로 유동규가 진술을 한 것을 검찰은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쭉 들여다보면 대장동 사건 처음부터 떠올랐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 대장동의 그분은 누구냐? 대장동 그분은 누구냐?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꼴랑 이재명인가? 류근일 선생의 칼럼은 늘 이렇게 좀 통쾌하고 아주 위트가 넘칩니다. 짧은 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의 한국 비좌파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은 출세주의, 기회주의, 강남 좌파, 자기 정치하는 자들의 집단이다. 가치, 이념, 역사관, 애국심의 집단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통렬하게 자가 진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한국 좌파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주사파, 조폭, 대장동 도둑 집단이다. 전체주의 집단이고 극좌 집단이다.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묘년 설 연휴에 꾸는 큰 꿈,
여야 정도의 자유우파, 정도의 진보파로 환골탈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환골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회주의 우파는 전투적 자유주의 전사 집단으로 혁신돼야 하고, 전체주의 좌파는 민주적 합리적 진보로 혁신돼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파와 좌파 내부에 잠재한 지적, 도덕적, 문화적 면역력이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통 자유주의 노선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당 지도부가 혁명적 물갈이 공천을 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춘을 바쳐 싸워 이른 결론이 꼴랑 이재명이란 말인가 라고 자탄한 자정의 힘이 586 적폐 조폭 그리고 대장동 도둑놈들의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런 꿈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장담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방향만은 그렇게 잡아야 한다. 지금의 기회주의, 출세주의 국민의힘으로는 북한, 주사파, 조폭, 대장동 도둑대를 이겨낼 수 없다. 20대 MZ 세대, 60, 70, 80대 원숙 세대가 다 같이 함께 들고 일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의 정치 행상들과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프랑켄슈타인을 동시에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류건일 선생다운 신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김기현에게 김무성이가 뭐 훈수를 둔 것 같던데 매우 부적절한 훈수였습니다. 뭐 마포포럼에 전현직 의원, 뭐 대부분 전직 의원, 전 의원들인데 뭐 한 4, 50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 왜 당권 주자들이 이런 데 가서 정말 쓸데없는 낡아 빠진 구태의연한 백해무익한 그런 훈수나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포포럼 같은 데가 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당권 주자들이 가겠죠. 좀 그런 판단도 못하나? 김기현이 어제 마포포럼에 갔어요. 김무성이를 비롯한 뭐 주로 전직 의원들이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공천 문제였다고 합니다. 다들 공천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김무성이가 이런 훈수를 뒀습니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하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건 이제 김무성이가 당대표 할 때 문재인이랑 당시에 야당 당대표가 문재인이었습니다. 둘이서 번쩍 손들면서 뭐 국민 경선제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때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에서 대통령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비례대표로 다 풀면 된다. 지역구에 손을 대 죄 없는 동지의 목을 치면 우리 정치사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깊이 고민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김기현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동지를 버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참 기도 안 차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어디 감히 터진 입이라고 동진이 배신자니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김무성이가? 김무성이 유승민이 아니 이것들이 아니 6년 전에 자신들이 모시던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배신하고 뒤에서 칼 찌르고 총 쏘고 대통령에서 끌어내려고 감옥에 보냈던 이 생각이 벌써 지워졌습니까? 이자들 머릿속에서? 어디 감히 그 입으로 배신자니 동진이 하는 소리를 합니까? 거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도대체? 김무성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동지 배신자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러고 박차고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요? 더구나 매우 부적절한 이 훈수는 그 직전 대목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비례대표로 다 풀면 된다. 비례대표를 뭘로 하는 겁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300명 헌법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국민적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무성이 하는 얘기 보세요. 대통령이 꼭 국회의원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역구로 보내지 말고 비례대표로 다 풀어라. 이 말 아닙니까? 비례대표가 그런 자리입니까? 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당 대표, 당 지도부, 당 공관위원회 통해서 비례대표로 다 자리 주는 듯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대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 뿐만 아니라 이 당권 주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이런 데 좀 가지 마라. 거기 무슨 표가 있다고 거길 가냐. 또 표가 있은들 그 표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정적 부담이나 잔뜩 안겨주고 있는 곳인데 뭐하러 그런 데를 가서 그 시간 있으면 당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라. 진짜 바닥의 목소리를 한 명이라도 더 듣고 와라. 이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기고 싶으면. 시작하면서 김연홍님 슈퍼챗 하셨습니다. 해바라기님 생강차 드시라고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백현동 본격 수사. 이재명이가 그 대장동 이 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서판교 대장동 사업의 그 아주 핵심 중에 하나인 서판교 터널을 대장동 개발업자가 아닌 시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회의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4년 9월 4일인데 이재명이가 직접 참석한 대장동 사업 중간 보고회에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동원 판교 터널 공사비는 본 사업비, 본 대장동 사업비에서 제외할 것.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빼고 개발로 수익이 나면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내부 회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회의록에 시장 발언으로 적혀 있겠죠.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에
시 예산 510억 원을 투입하고 대장동 본 사업 예산에서는 빼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이재명이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준 결정적 물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업의 서판교 터널 공사비 510억, 이것이 사업비로 포함이 되면 이게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걸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계산이 돼서 김만배 등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이런 식의 특혜를 줬다는 거고요. 또 대장동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터널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비를 줘야 되니까 이것도 대장동 일당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성남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대장동 일당들의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터널 공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의 땅값이 올라가지 않게 되고, 그 땅을 인수하고 보상하는 대장동 일당들의 보상비가 절약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의 의미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준 그 사안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원래 터널을 뚫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고, 따라서 미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 터널 공사비를 내야 되는데 성남시가 부담한다. 이거 이재명이 직접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왜 이재명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김만배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실들이 하나하나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과 판박이 사업처럼 알려졌던 이 백현동 사업이요,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은 이재명이가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처음 도전했는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 후에 2010년에 이제 재선 두 번째 도전에서 성남시장이 됐는데, 그때 떨어진 선거인 2006년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의 주동자라는 겁니다. 그 이재명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라는 자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를 한 핵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데, 이 김모라는 자는 단순히 백현동 사업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성남시 인사에 두루 관여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백현동, 이게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해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특혜로 이루어진 이 공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옹벽 아파트입니다. 한 50m짜리 옹벽을 세워놓고 아파트를 지어서 그 현장을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라고 다들 정말 탄식을 금치 못했던 그런 이 아파트입니다. 이재명의 측근 김모라는 자, 이 4단계 상향 조정하는 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김모라는 자, 이 재명이가 2006년 첫 번째 성남시장에 도전할 때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는데 이 백현당 사업을 할 무렵 2014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은 이미 그때는 정진상이가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아마 전화 기록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115차례니까 3일에 한 번꼴로는 전화 통화를 했네요. 또 이 김모라는 자 성남시 인사에 두루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이 김모라는 자가 시 요직 인사에 두루 관여하는 등 비선 실세 역할을 했고 대장동 사업부서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가 자신의 측근 정진상이, 김용희, 유동규 등과 함께 이 김모라는 자 측에서 운영하는 횟집에서 회의를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죠. 이 김모라는 자는 언론의 취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남시 인사에 개입한 적 없고 정진상 실장과 100여 차례 넘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증거를 갖다 대도 계속 부인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재명이가 유동규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재명의 측근 유동규 이렇게 보도가 되자 그 사람 측근 아니다.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라고 대놓고 유동규를 내쳤거든요. 그때부터 유동규도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확인된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유동규도 정진상이나 김용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재명이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이의 최측근 그룹이 활동했던 정무팀, 법률팀 이런 단톡방에 유동규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 팩트로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것인데요. 유동규는 2021년 9월까지 정무방2 법조팀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 2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무방2의 멤버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그리고 전 성남FC 이석훈 대표 등이 멤버였다고 합니다. 이 정무방2라는 이 대화방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언론 보도, 정치인 발언 등에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고 이재명의 발표문 컨셉 등을 코디하기도 했다.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방2의 이 대화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아주 민감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유동규가 참여했던 또 다른 대화방, 법조팀이라는 대화방이요. 여기에는 유동규, 이태형, 그리고 문제의 그 A 보좌관 등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A 보좌관은 김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성남시장 때 비서고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되니까 지금 보좌관으로 있는 바로 그자입니다. 이태영이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과 관련돼서 그 쌍방울로부터 대납을 받은 이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한 20여억 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이 이태영이는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자입니다. 이 유동규는 이 법조팀에 소속이 돼서 이태영 또 A 보좌관 등과 진행되고 있는 이 이재명 관련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는 2021년 9월까지만 정무방2 그리고 법조팀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 2021년 9월 이후에는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대장동 사건에 대한 대장동 의혹이 이낙연 측으로부터 이제 제기가 돼서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주변에 입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 됐고, 그때 이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바꿔라 해서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그 전 휴대폰에서 연결이 되어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 정무방2 그리고 법조팀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유동규가 이재명의 비서들한테 이 김현질이라고 하는 이 보좌관이 성남시장 비서였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로 있을 때, 이 A라는 자와 B라는 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받고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줬다고 하는 주장을 유동규가 다시 하고 있는데, 돈을 줬다는 그 진술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비서 B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면서 유동규는 2021년 1월이다. 이재명의 개인 일정 경비 3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에서 이 B라는 자를 만났다. 만날 때 요구받은 300만 원에 플러스 200만 원을 더 가지고 가서 직원들도 고생한다, 나눠서 써라, 그러면서 5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할 정도면 이거 지어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지어냈다가 B라는 사람이 그때 내가 여기 다른 데 있었다 라고 반론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유동규의 진술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함부로 지어내지 못합니다. 정확한 팩트, 나름대로 기억에 의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갖고 이런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진술할 때는 상대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유동규의 이런 진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정무방2 그리고 법조팀 등에서 유동규가 활동했다, 그리고 그 대화방에 활동한 사람은 누구누구다 하는 이러한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실에 근사한 진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짜고 치는 검찰 출석. 짜고 치는 검찰 출석. 이게 뭐 잡범이 그냥 출두하면 될 텐데, 아따 되게 시끄럽고 소란스럽네요. 이재명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금쯤이면 그 개딸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잔뜩 몰려 나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이재명이는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그리고 수사 3부 이 두 수사 부서에서 이재명이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굳이 휴일날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선택했는데 얄팍하기 그지없는 좌파들이죠.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아침 이런 시간에 이 추운 날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평일날을 피해서 토요일을 선택한 것 같고 시간도 통상적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는 9시 반 정도 하는데 너무 빠르다. 10시 반쯤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여주기를 바라고 날짜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이는 오늘 10시 20분 아마 지금부터 1시간 정도 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지지자들하고 만나겠죠. 그리고 나서 검찰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서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는 7,886억 원을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는 211억 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는 1,822억 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거액을 손해봤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의 배임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민간의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이낙연 측에서부터 먼저 제기가 됐을 때 그때부터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이 됐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대선 국면이었고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좌파 세력이 집권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덮었던 위례 대장동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되는데 1차 수사 당시에 입을 굳게 닫았던 유동규도 정권이 교체된 후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검찰은 위례 대장동 사업이 그 사업 자체가 시행사업은 대개 몇 년씩 걸리는데 위례 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점을 감안해서 그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했던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질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또한 지난번에 성남FC 때 A4 6장짜리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이 답변서에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는 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무슨 질문이 나오든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조사는 부부장급 검사가 맡을
전망이고, 이재명 측 변호사는 지난번에 성남FC 때도 배석했던 박균택이라는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잠시 후에 이재명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하는데요. 이재명의 그 쫄개들,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이는 나 혼자 가겠다, 변호사 하나만 대동하고 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혼자 보내냐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검찰 출석 시간에 맞춰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대적인 위력 시위를 계획하고 지금 이미 그 시위가 시작됐을 겁니다. 부패검찰에 맞서 조국 장관을 지켜야 한다 하던 그 조국 수호 집회 있죠.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그 조국 수호 집회와 우선 장소가 똑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판박이 집회가 한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혼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이 주변에서는 어떻게 혼자 보내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지층을 독려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청래가 나섰습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짐도 함께 지는 것이다. 비 올 때 함께 비 맞아주는 것이다 이랬는데 감옥까지 같이 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옥까지 같이 가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서초 항쟁의 날이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임 시각과 장소까지 지정해서 지금 공지하고 있는데요. 장경태라는 자, 이게 다 최고위원들입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가실 것이다. 대놓고 가자고 동원령은 때리지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분위기는 잡고 있습니다. 김남국이도 대표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이 안쓰러워서 3355 의원들이 가실 것이다. 가줬으면 하는 거죠. 다만 지난번에 워낙 그 방탄 후폭풍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이겠죠. 김남국이는 지난번처럼 대표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지지자들, 국민들 사이에 섞여서 모일 것 같다. 아예 구체적으로 전술 지침까지 내리는 겁니다. 이게 야, 함께 모이지 말고 대중 속에 섞여라. 그래도 기자들은 다 우리 알아본다. 이런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출석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냐,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딱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방탄 논란을 피하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는 홀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같이 나가야죠 해서 자발적으로 위력 시위를 하는 이런 그림을 짜고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구체화되자 인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까지 돼서 2중 3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 도대체 왜 저럴까? 뭔가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구나. 국민들이 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재명의 검찰 출석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 법석일 것 같은데, 이재명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도대체 뭘 지켜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냐.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결백을 입증하고 나오면 될 일이지.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보여주기 할 때냐. 네, 오늘 김기현이 수도권 출정식을 따로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출정식을 이미 한 것 같은데 수도권 하니까 수도권 출정식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는 이 김기현이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보여주기 할 때냐라고 쓴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대규모 출정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규모가 되죠. 뭐 당대표 수도권 출정식을 하는데, 당대표 후보 출정식을 하는데 뭐 수천 명의 당원이 모였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출정식이 되는 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모이냐입니다.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야 대규모다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과 거의 뜻이 같습니다. 지금 뭐 김기현은 국회의원들 모으는 재주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정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이상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막 수십 명씩 모였다. 그건 김기현이 대단하네 하고 새를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그렇게 국회의원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또 그렇게 수천 명을 모을 뭐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죽자고 모으면 왜 못 모으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규모로 뭘 모아서 세과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중도층, 2030, MZ세대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총선 승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끼리 대규모로 출정식 한다고 해서 그 표가 오겠느냐.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이가 검찰에 출두하고 그 이재명이를 옹위하기 위해서 개딸들이 뭐 전원 동원을 내리고 이재명이는 혼자 가겠다고 그러지만 정청래 뭐 장경태 이런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바람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래도 335로 지지자들 사이에 껴서라도 좀 많이 나가서 함께 해야 된다. 분위기 잡고 있잖아요. 김기현이 기왕에 뭐 공교롭게 지금 날이 겹쳤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 출정식을 할 거라면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맞불 출정식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뭐 이 추운 겨울 길거리로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저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대규모 출정식을 하면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칠지 김기현 쪽에서 한 번쯤 이런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 일침이었습니다.